예, 안녕하십니까. 공명의 동남풍. 저는 모색의 김범일입니다. 네, 모색의 조준희입니다. 네,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내일은 노동절이고요. 네. 내일 노동절에 뭐 하시죠? 사실 저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빨간 날이거나 아니거나 무관하고, 그렇다고 제가 430 집회를 나가거나 뭐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일도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할 예정입니다. 뭐 내일 놀지 않으시잖아요. 저요? 네, 뭐, 놀 순 없죠. 거박. 저 선거 사무장이라서 네. 놀 수는 없죠. 그래서 노동절, 이 지방선거가 6월에 있으니까 노동절이 한창 바쁠 때 늘 맞아요. 걸리는 거죠. 4년마다 한 번씩.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한창인 지금 저희는 공명의 동남풍 녹음을 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은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저희 모색에서 나가는 위클리 알트에 나왔던 내용, 정원호 후보가 자동차 통행량 감축이라는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조진희 대표가 빡쳐서 또 글을 하나 썼는데 늘 화가 나 있어요, 이분은. 뭐 화가 늘 나 있죠. 어쨌든 이번에도 화를 내면서 글을 쓴 게 있어서 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또 화가 났죠? 제가 평소에 이제 글 쓰면서 그 화를 잘 조절하는데, 이번 글은 되게 내가 읽어봐도 그래서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다고요? 글에서 이 화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왜 화났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그 전에 이 정원호 후보와 관련된 이번 이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이제 그 선거운동 행보를 하는 중에 어디를 방문했다가 이렇게 시민과 대화하고 이런 와중에 이 도로 인프라, 도로 공급을 늘리는 것 대신에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로 공급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맥락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거를 어떤 인터넷 신문사에서 헤드라인을 뽑기를 자동차 공급 축소 발언이라고 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이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제가 그 텍스트 그대로 김재섭 페이스북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교통체증해법으로 자동차 공급을 줄이자는 주장은 난생 처음 보는 초식. 무협지를 좀 보셨나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더 황당해요. 서울 집값 잡으려면 서울 집을 다 없애면 되냐. 그리고 서울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경쟁 도시인 뭐 도쿄, 런던, 상하이 없애면 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제 관점에서는 조롱조로 대응을 한 거죠. 이제 김재섭 의원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나니까 이제 페북에서 또 많은 분들이 정원호 후보를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쓰셨고, 그리고 정원호 후보 쪽에서는 그 헤드라인이 잘못된 거다. 자동차 공급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라고 이제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까지.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자동차 공급을 줄이는 거랑 통행량을 줄이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자동차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현대차 문자. 현기차의 생산량을 줄이겠다. 그런 느낌. 혹은 뭐 자동차 생산 대수를 국가적으로 제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뭐 무슨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 뽑는데 서울시장 후보가 자동차 공급 축소 발언을 했어요. 그럼 그거가 현기차 공장 그쵸. 하는 거냐라고 이해하는 것도 약간 좀 이상하죠? 그것도 억지죠. 그것도 억지고. 근데 뭐 많이 나온 김에 좀 얘기하면, 저는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자동차 공급 축소가 아니라 자동차 통행량 감축이 우리의 취지였다라고 대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소위 이제 좀 진보적이라는 분들 혹은 언론 이런 데서 서포트하는 입장이나 기사를 많이 썼어요. 발언의 원래 취지는 자동차 공급 축소가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네네.
근데 저는 자동차 공급 축소도 심지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죠. 자동차 공급을 축소한다는 게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되게 저희가 민간 영역의 어떤 생산량이나 공급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뭐 특히 비상 상황이나 이럴 때. 그럼 사실 사람들이 지금 기후 위기다, 뭔 위기다라고 에너지 위기다라고 하는데, 진짜 위기면 사실 뭐 공급 축소 정도의 센 얘기도 이렇게 조롱받을 얘기까지는 아니다. 물론 이 정원호 후보 쪽의 그 취지는 통행량 감축이었지만 조롱받을 얘기는 아니고, 자동차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물론 이 논리조차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말의 요는 그렇게 조롱으로 대할 수준의 이슈도 아니다. 자동차 공급 축소라 했더라도. 근데 심지어 정원호 후보는 자동차 공급 축소도 아니고 자동차 통행량 감축이라는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의 어떤 정책 과제로 이미 다뤄지고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저렇게 조롱조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썼던 거고, 제가 좀 황당했던 건 뭐 되게 원색적인 후보에 대한 공격 이런 거는 너무 많으니까 넘어갔었는데, 그냥 욕이거나 쌍욕이거나 이런 거는 그냥 그러려니 오히려 그러려니 하는데, 어떤 분이 되게 정성스럽게 이 정원 후보의 양력을 다 모아가지고 쭉 캡처한 걸 올리면서, 이 민간 영역에서 직장 생활 한번 안 해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뭘 알겠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올린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정원호 후보, 전 참고로 봤을 때 정원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저는 뭐 다른 당 정당 소속이니까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정치 혐오를 이용한 상대 진영 까기고, 그런 걸 보면서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나서 이게 칼럼을 썼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통행량 감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드디어 선거판에서 떠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토론은 1도 안 되고, 뭔 김재섭 의원의 말을 따르면 서울 집값 잡으려면 서울 지부를 다 없애면 된다, 이런 말장난하고 있고, 그게 너무, 그런 상황이 너무 화가 났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정원호 후보가 실제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발언으로 누군가 헤드라인을 뽑았고, 그쵸. 언론사에서. 네. 근데 그거를 읽고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안 읽고 일부러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김재섭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네. 잘못된 번지수로 좀 공격을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김재섭 의원이 그래서 비판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건으로? 이 건으로는 번지수 잘못 잡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받는 것 같고, 그 후속 대응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게 먹힌다는 거죠. 그쵸. 일정 지지자들에게.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이거 봐라, 정원호 후보 일 한번 제대로 출퇴근 안 해본 사람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딱 프레이밍하기 딱 좋고, 특정 진영을 싫어하거나 특정 진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먹히는, 거다 보니까 김재섭 의원도 뭐 사실 국회의원 됐으니까 바보도 아닐 테고 알 거란 말이죠. 자기가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근데도 이렇게 공격수를 하는 거는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뭐 이거는 그냥 언론에 나온 표현만 따르면, 지난번에 그 정원호 후보의 그 칸쿤 논란 때도 김재섭 의원이 그 당시 정원호 후보와 동행했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통화를 통해서 전후 사정을 알고도 일부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김재섭이라는 정치인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준희 대표님이 화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 먹히는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먹히죠. 일단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먹힌다는 건 뭐 저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먹힌다고 그걸 하는 거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선비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고, 직업 윤리의 차원에서 정치인이란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정치인이 그런 나쁜 전략을 구사하는 거 직업 윤리의 문제거든요. 아니, 야구 선수는 야구 못하면 욕 먹는데 왜 정치인은 그런 나쁜 정치를 구사했을 때, 뭐 욕 먹지만 그런 나쁜 걸 계속 구사하는 게 마치 용인되는 것처럼 하냐. 이거 단순히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정치 세력 혹은 특정 정치인들은 그런
전략을 악의적인 나쁜 전략을 구사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약간 직업윤리의 수준의 문제다. 그 사람들의.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좋아하겠지만 직업 윤리상 이거는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정치인이라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걸 사용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비판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인 거군요. 그렇죠. 뭐 윤리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도덕책스러운 윤리를 네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업 윤리로서 예. 얘기하는 거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재생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재생산하는 사람들도 사실 싸잡아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 공론장이 오염되는 이유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김재섭 의원 같은 이제 나쁜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독을 풀고, 그럼 이제 그 지지자들이 그 독을 막 여기저기 그쵸. 옮기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정파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파들을 무찌르고 해야 되는데, 이런데 내 옷을 더럽힐 수 없다. 안 보고 말지 하고 비판도 안 하고. 오히려 예, 예. 왜냐면 너무 피곤한 일이거든. 이제 그런 것도 이런 걸 바로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또 공이 많이 되고. 내 정신 소모를 해야 되고. 독 푸는 건 쉬운 일인데. 독 푸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독 풀기와 그 대응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뭐 좀 딴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그 화물연대 노조 투쟁 관련해서 진짜 온갖 나쁜 악플들이 인터넷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노조 혐오를 네. 하는 그 민주노총 화섬노조 페이스북 계정에 이제 그 투쟁가, 그러니까 다인 퍼포먼스 하는 일하면서 죽지 않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다인 퍼포먼스 하는 걸 이제 계정에서 올렸어요. 공식 계정. 그럼 이제 거기에 또 독풀기 하러 이제 악플 달러 온 사람들이 자기 얼굴 프로필 사진에 띄워놓은 계정들이 다 온 거야. 그래서 막 독을 막 풀었어. 근데 이제 화성노조 공식 계정 그 관리자님이 댓글을 다 달아줘. 거기 뭐라고 독을 풀어요, 그 사람들? 독 푸는 건 뭐 진짜 뭐 입에 담기는데 이제 고인을 모독하는 게 독도 진짜? 있고, 그런 독도 있고, 노조 혐오죠. 노조 혐오가 제일 많고, 그 노란봉투법의 취지, 원사용자 개념에 대한 여전한 뭘 이해인지 아니면 안 이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면 화섬노조 이제 담당자님이 달고. 그럼 그렇게 일일이 댓글로 대응해 주는 거는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실무자 입장에서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렇다고 막 같이 욕하고 싸우는 댓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그런 글을 남기시냐, 뭐 이런 글을 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꺼낸 거는 이제 그 화성노조를 막 칭찬하고 이런 거에 떠나서 독풀기에 대한 대응은 그 정도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사실.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달고 있잖아, 댓글. 그리고 이거 어제 이제 제가 뭐 거의 매일 이제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이제 신문을 읽어주는 모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채팅창에서 누가 그 화물연대 관련된 얘기하다가 민주노총 아마 타겟팅해서 누가 채팅창에 그런 걸 썼어. 윤석열 때는 투쟁 안 하고 뭐 왜 가만히 있다가 뭐 이런 뻔한 레파토리를 누가 썼어. 근데 이제 그 방송 하시는 분 진짜 완전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가지고 엄청 하시는 거야. 그래서 독풀기가 쉽지만 대응하는 거는 진짜 좀 우리의 마음이 일단 독에 적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다. 근데 민주노총 그 악의적인 프레임은 화를 낼만 하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채팅창이든 모두가 공분을 해서 그 한 사람을 이제 뭐라는 도푼 인간을 무찔렀어. 근데 사실 그런 어떤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되게 넓은 광야에 그 독푸는 인간들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저는 그냥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제 주인님이 얘기하시는 게 물론 세상엔 진리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진실성을 담보한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행량 줄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진짜 공급을 줄여보면 어때라는 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온전하게 유통되는 게 아니라 그걸 둘러싼 가십이라던가 말꼬리 잡는 걸로 이제 진영 싸움을 하는 이런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 때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이란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 시절에 조국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웅동학원도 있었고 정경심. 펀드도 있었고 막 이것저것 예 네. 사건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조국을 엄청 옹호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시죠? 지금 형태글로 조국이란 사람이 출마하니까 조롱의 대상이 됐지. 이게 갑자기 다시 이게 불꽃이 올라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국이 그 민정수석에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네. 조국이 무죄라고 해도 그 조국 사촌 동생과 정경심 씨가 유죄 나온 거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거기서 사필 규정인가 보다. 그 당시에는 이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진보 인사들이 씁쓸해했잖아요. 근데 언젠가 정말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아니 이거를 사필 규정이라고 해석하면 진짜 약간 선한 마음씨를 갖고 계신 거고 그럼 뭐예요? 사필 규정이 아니고 그냥 저는 이제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나냐면 사필 규정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퇴 규정이 아니라 사필 규정은 나쁜 게 결과적으로 발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아니 뭐 상황만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뭐랄까 뭐 아전인수 있어야 되고 뭐 적절한 사자성 아니 왜냐면은 이걸 제가 이 광경을 쭉 보면서 되게 많은 그 만단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아전인수이기도 한데 왜냐면은 그 며칠 전에 조국 대표가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김용남 전 의원의 네. 발언들 막 파명을 해가지고 깠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아니 김용남이 김어준 방송에 매일 나오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야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겸손은 힘들다를 보는 사람들은 이 시청자들은 과연 조국을 지지할까? 김용남을 지지할까? 인지 부조화가 이제 오는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근데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진실성을 담보한 이야기가 나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뭐 진실성이란 말 자체상 정치적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언젠가는 뽀록 난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제가 아까 이건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독풀기 문화는 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모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독풀지 않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되게 그러지 않아요. 거기도 독픈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독픈 사람들 특히 이런 이슈 좋아하시잖아요. 조국, 뭐 김용남 이슈 이런 거. 그러면 또 뭔가 독이 묻는 거야, 내 옷을. 싫을 수 있다. 싫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튼 너무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정원호 후보가 얘기한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서 공급량을 줄이자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그쵸. 그거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고 비록 김재섭 의원이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얘기를 그래도 민주당에서 어쨌든 오세훈 후보보다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시장이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물론 시장이 되면은 이게 얼마나 급진적으로 진행될지는 뭐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뭔가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좀 그냥 그런 거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 시장 후보에게 모든 걸 맡기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저는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저는 의제를 되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설계해서 던졌다고는 느끼지 않았지만 왜냐면 그냥 이게 소위 말하는 민생 행보 중에 나온 발언이 이렇게 부각된 거라서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진짜 중요한 의제가 테이블 위에 던져진 것 자체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편은 이제 그 김재섭 의원을 포함한 사람들이 이 공론장을 후퇴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토론 이런 거는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뭐 생계형으로 쓰는 뻔한 레퍼토리들이 있죠. 생계형으로 쓰는 사람 많고 지금 서울의 대중교통 이미 포화 상태고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라면 혹은 뭐 진보정당이라면 유연근무나 원격근무 이 정원 후보의 발언은 유연근무나 원격근무를 통해서 통행량을 지키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유연근무나 원격근무
만으로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자동차 통행량 줄이는 거 부족하다. 거기에 좀 급진적으로 가야 된다. 혼잡 통행료 급진적이지도 않아요. 런던, 뉴욕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잡 통행료도 세게 도입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사대문 안이나 이런 데 주차 금지 수준의 강력한 주차 정책 도입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올리고, 뭐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도로를 공급을 줄이자 수준이 아니고, 있던 도로도 뺐자. 있던 도로를 뭐 인도로 막 인도로 막 자전거 도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이 대전 사람들 싫어하는 얘기지만 대전처럼 트램을 깔거나. 대전 트램이 도로 빼서 쓰는 트램이거든요. 아무튼 대전 사람들이 왜 싫어해요? 아니, 대전 트램은 뭐 대전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사업이 좀 표류했었고, 뭐 그리고 그 트램 특유의 차도를 먹는다는, 지금 위례 신도시에 이제 한국 최초의 트램은 차도를 먹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예 신도시 설계 과정부터 트램 라인 깔아놓은 트램이었고, 근데 대전은 대전 도심을 완전 트램으로 돌리는 거여서, 아무튼 뭔 얘기하다 트램 얘기 났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유형 근무, 원격 근무만으로는 자동차 통행량 줄이기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해봐야 된다. 다 해야 된다. 그만큼 이 서울에서의 자동차 중심 문화가 가지는 폐해가 너무 많다. 기후위기 시대, 기후위기도 그렇고 등등. 그리고 도로라는 공간이, 이런 얘기 또 재미없는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의 도로율이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 면적에서 도로가 몇 퍼센트 차지하냐는 건데, 저 정확한 수치를 외우고 다니잖아요. 근데 서울이 도로율이 보통 자치구마다 다른데 20%대 중후반 정도 돼요. 그럼 서울이 100평이면 그 중에 30평은 도로란 얘기인 거거든요. 공공소유인데 도로로 쓰이는 게 30%란 말은, 사실 시민 모두의 땅이 30%나 도로, 자동차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줄인다라는 게 반드시 어떤 시민의 편익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줄인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더 있을 거다. 뭐 그거에 대한 상상력은 이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좀 구체화시키는 거겠지만, 아무튼 좀 이런 식으로 좀 토론이 재밌게 흘러갔었어야 되는 공론장인데, 김재섭 의원하고 진짜 입에 독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 이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걸 보면서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냥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독이 풀어지는 과정이 진보 정당이나 진보 정치 세력이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주류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조금씩 주류화가 됐을 때에 마주할 것을 미리 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정원호 정도 되니까 이게 논쟁이 되는 거지. 진보적 녹색당에서 이런 얘기 뭐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근데 공론 자체가 안 된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수면 위로 올라면은 분명히 이런 식의 마타도라든가 말꼬리 잡는 게 분명히 올 거란 말이고, 탄소 줄이자 그러면 뭐 시원생대로 돌아가자는 거냐면 당장 이런 얘기 나오고, 탈성장 얘기하면 그럼 넌 내일부터 굶어 죽어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온전한 상태의 정책 대결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레토릭을 승부하려면 사실 저희도 말싸움을 준비하자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그런 방어 논리나 이 논리적인 대응을 좀 훈련할 필요는 있겠다. 네, 저 너무 중요한 말. 방당 이 얘기 나왔을 때 그렇게 댓글로 막 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지만 좀 짧게 치고 빠지는 대응이 필요하지, 거기서도 막 녹색당 강령처럼 막 쭉 쓰잖아요. 아무도 안 읽는다면서요. 그쵸. 제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듣고 나니 화났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고, 왜냐면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또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또 재미없을 수 있지만, 제가 언젠가 또 모색에서 어디서 행사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되고 막 되게 촘촘한 이론 개념은 아니지만, 그 오버톤의 윈도우 창문, 오버톤의 창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정책 분야에서. 그게 뭐냐면, 진짜 간단한 비유예요. 이론도 아니야, 이거. 뭐냐면, 우리는 건물 안에 있는데 창 밖을 통해서만 밖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밖에는 수많은 그 엄청 넓은 스펙트럼의 대안들이 다 창 밖에 있어.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안은 그 창으로 보이는 딱 그만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책 부문에서 이 개념이 나온 이유가, 사회적으로 얘기되어질 수 있는 대안은 수많은 대안 전부가 아니고 딱 그 창문으로 보이는 그만큼이다 라는 비유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그 창문을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 창문을 옮긴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공급 축소를 해보면, 자동차 공급 축소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그 창문 안에 못 들어온 거야. 자동차 공급 축소라는 대안이. 근데 자동차 공급 축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좀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는 그 자동차 공급 축소라는 정책이 창문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 창문이 글로 옮겨진 거죠. 그럼 그 창문을 옮기는 일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보통 지목되는 그 행위자들이 시민단체들, 정치인, 정당, 미디어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향하는 정책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창문 옮기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반복 발화하고 이게 사람들의 상식처럼 느껴지도록 계속 사전 작업을 하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해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정당도 그냥 이런 그냥 독풀기에 그냥 화만 낼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우리가 구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나 지향들을 그 이제 사람들의 대화 내용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메시지 전략?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얘기 길어졌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 공급 축소란 얘기를 예를 들어서 녹색당에서 혹은 진보정당에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는 일들은 자동차 공급 축소가 왜 좋은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겠죠. 어디 정책 공약집 이런 데다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이지만 그런 진보정당들의 작업에서 부재한 영역은 결국은 그 창문을 옮기는 단계는 잘 업무 파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업무 파트로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것보다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실제로 뭐 하긴 하죠. 뭐 기획이라든지 뭐 당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등장은 하지만 그거를 저는 되게 좀 체계적으로 좀 다룬 적이 있었나 우리가.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결의 의견인데 방금 얘기한 그런 창문을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전문가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예를 들어서 뭐 브랜딩 회사 다닌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럼 맨날 밥 먹고 책상 위에서 공부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도 전문가고 너도 전문가가 되면서 모두가 의견을 또 얹어버려요. 그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잘 모르지만 나 인스타에서 봤는데 뭐 예를 들면은 나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사실 이게 어디까지 소통을 해서 결정할 것인가도 되게 어려운 어떤 문제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특히 그런 기획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치화나 수량화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누군가 낸 의견이 네 말이 맞았어, 내 말이 맞았어를 또 선거평가하기도 되게 곤란해요, 이게. 뭐 평가하기 선거평가 같은 걸 할 때 이 슬로건이 먹겠다 안 먹겠다를 단순히 당선이나 당락으로만 또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4년 뒤에 영향을 또 효과를 준 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렵다. 특히 진보 정당에서 그 기획을 실행하는 것도 어렵고 실행하려고 논의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지 않나 뭐 이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각 정당마다 그런 고민을 정책 파트나 정책 라인에서 상근자든 뭐 당직자든 하고 계신 분들은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진보 정당이 정책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논평도 쓰고 정책 자료도 만들잖아요. 리포트도 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많이 하는데 이 정책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이 실제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뭐 학술적인 이론도 많이 다듬어져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버턴 인도 이런 건 뭐 80년대 얘기고 사실 그 뒤로 어떻게 해야 정책이 제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사례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다 뭐 무조건 맞진 않을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매일 바뀌니까. 근데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체계적인 사고를 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 정도 수준의 그 의사결정은 안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 뭐 여력 부족이든 관심 부족이든 이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사안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좀 더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추가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그냥 이 화의 종점을 한번 종결을 짓고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 정당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정치에 속해 있는 정당이 독을 푸는 정당이냐 아니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나 토론 공론장에 올라갈 의제를 고르고 그거를 어떤 프레임을 씌울지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수행하는 거는 뭐 미디어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지만 결국 메인 플레이어는 전 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과잉인 사회에서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나 지금 정당들이, 뭐 거대 정당뿐만 아니고 많은 정당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에게서도 계속 그 좋은 정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뭐 행사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런 고민은 좀 필요하다. 진보든 보수든 떠나서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좋은 정당 만들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또 비슷한 얘기이면서도 또 좀 다른 얘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통행량 이야기보다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은 이 사안이 훨씬 더 뜨거웠거든요. 이 훨씬 논쟁적이죠. 예, 논쟁적이고 정말 집에 키보드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여기에 참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왜냐면 이게 꼭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맞아요. 다 참전해버렸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너무 좀 재밌게 저는 또 아직도 저는 여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우선 어떤 사안이냐면은 민주당의 그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죠 한예종을 광주로 옮기겠다라는 법률안을 발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한예종 이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글도 우리 조준 대표가 그 위클리 아이트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거 재밌는 이야기. 그쵸. 그 위클리 아이트 이제 칼럼을 이제 정원호 후보의 발언으로 칼럼을 쓰는 와중에 터진 거라서 이 자체를 다루진 않고 언급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한예종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의 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법안을 발의한 뒤로 이제 진짜 정원호 발언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비교가 안 될 정도. 난리가 났던 거죠. 정치적 반대파들은 물론이고 문화예술계 종사자, 뭐 문화예술 쪽 학계 종사자, 그리고 지역균형 관련된 연구자나 하여튼 그리고 산업 연구하시는 분들, 한예종과 관련된 뭐 구성원들 이런 분들이 반응을 내놨죠. 근데 적어도 제 레이더 안에서는 이 법안 발의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소수다. 맞아요. 네, 소수고 맞아요. 지역 균형이라는 가치를 더 중시하는 분들이더라도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절차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좀 빈틈이 많았다라는 건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이것도 법안 자세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한예종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 한예종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한예종이 석관동에 있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 쪽에 있고, 또 뭐, 군데군데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캠퍼스가 보통 그 두 개가 큰 캠퍼스인데, 석관동 캠퍼스가 거기가 이제 과거에 중앙정보부 자리거든요. 네. 중앙정보부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물론 새로 지은 건물도 있지만. 그 중앙정보부 건물 바로 앞이 을흥이라는 조선왕릉이 있습니다. 경종무덤이에요. 장희빈 아들 무덤인데, 을흥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부터 한예종 이전이 계속 나왔었던 거거든요. 주로 언급됐던 대체 부지, 이전 부지가 송파구랑 고양시, 그리고 몇 군데 더 있는데 아마 메인은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고양시장이 맨날 한예종 이전 성사시키겠다고 막 그 선거 나온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광주 전남이 이번에 튀어나온 거죠. 사실 뭐 딱히 고양시나 이런 것처럼 연구 용역이 있었다든지 혹은 그런 식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약간 뜬금없이 등장을 해서 논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이슈 자체에 대해서 한예종 옮길 필요가 있냐 혹은 찬성하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아니, 우선 저도 그 SNS에서 봤을 때는 우선 많은 사람들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서울에서
다니고 싶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문화 인프라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데 광주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고 한예종이 예전만큼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다. 한예종에. 그런 식의 얘기가 되게 많았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몇몇 그 사람들이 좀 광주를 마치 벽오지인 것처럼 쓴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야 광주마저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지역균형 과정 언제 하자는 거니?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모르잖아요.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예술에 대해서 잘 뭐 모르니까 거의 둘 다 모르죠. 그럼 광주에 가면 안 되나? 여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거죠. 광주에 가면 안 돼? 그럼 서울은 괜찮아.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그럼 고양시는 괜찮아? 또는 그러면은 충청도는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안 되지?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야? 뭐 근데 그 얼마 전에 한예종 총학생회에서 네네네. 가면 안 된다고 내 성명문을 보니까 뭐 충무로 영화 그 산업이 충무로에 있고 뭐 공연할 수 있는 대관도 서울에 다 있고 뭐 이것도 있고 해서 갈 수 없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런 것들을 광주에 지어주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가도 되지 않나? 이 정도 입장입니다. 가서 거기서부터 인프라를 깔면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인프라를 먼저 깔고 체계적으로 논의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지방선거 앞두고 하면 되냐? 거긴 저도 동의를 하고 근데 또 지방선거 아니면 이런 얘기가 또 주목을 못 받으니까 던지고 보는 우리나라의 이 특유의 정치 논리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해서라도 뭐 이전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그 정도 생각입니다. 저도 문화예술 전혀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 논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뭔가 학교 이전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개별 정책 이슈들이 수면 위로 등장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던져서라도 그 화제를 만드는 건 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이슈들은 뭐 기관을 이전한다든지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을 이렇게 그냥 약간 구성원과의 어떤 스킨십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확 던져버리고 이슈로 화제로 만드는 방식의 방법은 될 일도 안 되고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뭐 그 전에 뭐가 정답이냐는 모르겠지만 구성원과의 스킨십도 그렇고 광주 전남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여러 노력도 그렇고 이런 게 단연간에 이렇게 쌓이던 중에 뭐 예를 들면 광주 비엔날레나 뭐 아시아 문화예술 정당 이런데 한예종하고 콜라보해서 뭘 계속 쌓아온다든지 그런 식의 그런 게 장기간 있고 난 뒤에 던지는 거 하고 지금 지방선거 때 1월 때라도 이거 이슈 터트려야 된다 해서 던지는 거 하고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옮기냐 마냐 자체에 대해서는 방금 범일님이 하신 얘기 저도 문화예술을 모르니까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를 먼저 깔고 옮겨도 되고 뭐 거기 가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애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박정희가 울산에 석유공장 지을 때 그때 얘기하는 인프라라는 거는 고속도로 뭐 항구 이런 거잖아요. 그럼 문화예술의 그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는 뭐지? 물론 뭐 공연장이나 이런 물리적인 시설들이 생각은 나지만 그것만 있다고 사실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다른 무언가의 이전이나 뭐 울산에 석유화학 단지를 짓는 그런 조성하는 거랑은 조금 더 저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프라나 생태계가 뭔지도 저는 지식이 없고 그게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는 어디 진짜 산간 벽지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고 광주에 만드는 거잖아요. 광주는 일단 광역시고 뭐 인구가 100만이 인구가 100만이 넘는 건 세계적인 기준에서 굉장한 대도시인 거죠. 그쵸. 사실. 네. 그리고 솔직히 서울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 문화예술적인 특수성에 대해 그 관련된 비판, 반대 의견은 차치하고 일반론적으로 좀 억지 해석을 해보자면 광주 정도 되는 도시인데 뭔가 광주를 산간 벽지처럼 표현하는 식의 반대 의견이 나온다? 저는 이런 건 좀 위험 신호처럼 느껴지는 거죠. 문화예술적으로 광주가 지금 인프라, 문화예술 생태가 잡히지 않았구나 이런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광주 그 시골에 어떻게 한예종 가냐? 그럼 한예종 누가 오냐?
라고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지역 균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니,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예종 총학생회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한예종을 광주로 보내면 오히려 서울에 있는 다른 예대들의 과도한 입결이 오르고 오르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서울공화국 해체에 대한 논지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방금 조준희 대표님은 어느 정도 광주에서 뭐 협업도 하고 뭐 이런 밑바탕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전하는 건 좀 단다고 얘기했지만, 그냥 우선 이전하고 봐야 이런 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연 인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 한대종이 이전하면 거기 생기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인프라를 요구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어느 게 더 전후로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한국 사회의 특히 서울 중심적인 사고를 해체하려면은 다소간의 이런 콜레테럴 데미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 지역 불균형, 수도권 집중 워낙 심각한 문제라서 저도 취지에는 공감이 가나 일단 옮겨 놓으면 뭐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발상이 저는 한국에서는 잘 안 통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아이러니한 이유인데 서울이 어디서든 서울이 너무 가까워서 예. 서울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도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땅이 작으니까 물리적으로도 가깝고 교통망도 워낙 잘 서울로는 잘 깔리고 이래서 이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등 이 기관 이전의 역사에 어쨌든 핵심 아이템이었던 혁신도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혁신도시가 2000년대 중후반 이때부터 공공기관들을 지역으로 옮긴 거죠. 물론 지금 조금 자리 잡아서 아파트 단지에도 이제 사람 많이 살고 이런 혁신도시도 덜어 있지만 진짜 많은 혁신도시들이 주중에는 거기 있다가 뭐 주말에 서울 집으로 올라온다든지 뭐 등등의 그게 사실 일단 옮겨놓고 보자의 결과거든요. 네. 옮겨놓으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아는 데 있어요. 원주는 건강보험공단이 갔죠. 건보가 갔는데 그 건보가 원주에 가면 거긴 어떤 산업 생태계가 따라갈까? 바이오웨이스 이런 게 갈까? 밥집, 그죠? 한밭집은 많이 갔죠. 한밭집 많이 갔는데 그런 거예요. 경남 진주에 LH가 갔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떤 뭐 산학 연구단지나 이런 게 따라가나?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이미 다 간지 10년 넘은 데들이잖아.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그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인프라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기관이 감으로써 주거 공간이나 상업 공간이 좀 커진 건 분명히 저는 그건 있다고 있죠. 보고, 도시가 생겼어요. 그 도시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저도 좀 막연한 거지만, 예를 들어 원주 가면은 어쨌든 원주 혁신도시 좀 신도시 느낌 나고, 여기로 하면은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좀 달라지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아니 우선 일리 있는 얘기 같은데 일리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의할 수 없다기보다 한예종 이슈랑 약간 다르죠. 그러면 공공기관은 작동을 해야 되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그렇죠. 뭐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나 아니면 본인은 엄청난 서울에 살 거야 말겠다라는 신념이 있는 사람은 퇴사를 하겠지만 퇴사해도 사람 뽑잖아요. 거기는 뽑아서 굴러가야 되는 그쵸. 곳인 거고 근데 한예종은 진짜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면 망할 수 있는 거라서 두 개 약간 그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도시 인프라가 그리고 특히 좀 신식의 도시 인프라가 대거 확충됐다라는 건 사실이죠.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그렇게 대규모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아파트도 막 수만 단지가 지어지고 수만 호가 지어지고 그거는 분명히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좀 정리해서 얘기해보면 두 가지 제가 좀 비판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도시 인프라가 생겨서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독이 된 거거든요. 혁신도시 정책에서는. 뭔 얘기냐면 그때 2000년대 중후반 이상이면 이미 그 소위 말하는 구도심, 원도심 세태 이슈가 꽤 큰 하드였어요. 정책 파트에서. 그러면 한쪽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막 외치고 있어. 근데 한쪽에서는 혁신도시라면서 저쪽에 논밭 다 수용해가지고 저기다가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깔아요. 그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정책하고 그쪽에 새로운 대지에다가 새 도시를 만드는 정책하고는 사실 두 개는 충돌하는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막 수억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부처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둘 다 좋은 취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지만 그 두 개가 서로가 서로를 망치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는 혁신도시를 망칠 만큼 사이즈도 안 됐었지만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렇게 이제 지역 안에서는 엇박자가 나는 거죠. 둘 다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난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정책 대안인 거잖아요. 원도시 활성화와 혁신도시. 근데 두 개가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의 스케일을 좀 바꿔서 도시 밖으로 나와서 생각해 보면 한쪽에서는 혁신도시를 하겠다고 진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그 기관 직원들의 반발을 뚫고 다 이전했어. 그럼 그 이전하는 작업을 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 수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다른 부처에 의해서 또 실행이 되는 거야. 수도권에 무슨 디스플레이 단지를 또 짓는다든 아니면 뭐 고속도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든 뭐 KTX를 이런 걸 또 깐다더라. 그런 그 서울을 강화하는 GTX를 깐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 정책이 뭐 파편화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부문별로 부처별로 파편화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예종 같은 경우도 일단 보내놓으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저는 좀 꼬일 수 있다. 되게 엄청나게 설계를 잘 해서 시행해야 된다. 뭔가 충돌하는 정책이나 이런 게 없는지 뭐 등등. 아니, 저는 말씀해주신 두 가지 다 되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소규모 도시마다 있는 그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둔 채로 신도시 개발하는 건 굉장히 그 도시 계획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나 서울 중심을 강화하는 정책을 하면서 또 비수도권에 뭔가 신도시를 만드는 거, 인프라를 까는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잘 해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에도 너무 공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지를 사실 이번 2026년 지방선거 전에 할 수는 없을 거고, 사실 이런 전제는 광주 전남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다만 저는 이렇게라도 좀 공론화가 되는 걸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이고요. 뭐 당연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도 되지 않을까 정도지 무조건 저도 이거에 찬성해서 바로바로 가자 이건 아니고. 그럼요. 다만 그럼 어떻게 인프라를 깔지 또는 진짜 한예종이 서울에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누수되는 거는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하게 치지 않으면 사실 왜냐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좀 이 비수도권으로 가는 것 자체, 예를 들어 해수부 이전했을 때 부산 광역시 엄청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산으로 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되게 좀 이건 약간 한국 사회 자체가 좀 비정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뭐가 안 깔려서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 정도면. 뭐 예를 들어 군인들은 천원에 있다가 뭐 밑으로 후방으로 가면은 전라도도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인간적이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무원이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한예종은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떻게 서울 사람이 부산에 가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 안동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지금은 경국대로 이름을 바꾼 지 안동대. 지금 경국대예요. 이름이 국립경국대인데 안동대 교수들이 다 집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목요일 밤이면 그냥 서울에 간대요. 금요일에 서울 안 잡고. 주사파야. 그러면은 금토일을 서울에 보내고 내려온다는 거죠. 안동에 사는 사람도 그러할진데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사실 서울에 본가가 있고 서울에 더 가까우면은 당연히 그런 두 개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동 집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원룸이든 투룸이든.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서울이 가까워서 이걸 깰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서울 가는 거는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주말에 안동이 없으면 뭐 교수 임용 탈락 이럴 수 없죠. 전화해서 10분 안에 안 태워오면 마치 군대 이수 지역 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 문제 되게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름 이
지역 국립 거점 대학들도 아닌 국립 대학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뭘 해야 사람들이 이 지역에 머물지, 정주하지? 이런 고민. 결국에는 뭔가 뭐 지금 조준희 대표는 또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성과가 없어도 인프라를 계속 깔아야 사람들이 안 가나? 유출이 안 되나? 사실 이 지점에서 저도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쾌하게 네. 예를 들어서 노숙당이 시장을 집권했어요. 그럼 뭘 해야 우리가 인구 유출이 안 될까? 사실 좀 어렵다.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거는. 저도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고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문제고. 근데 그리고 그것도 너무 동의해요. 이 지역 균형,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가 진짜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문제라면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혹은 서울에 뭔가 자기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감수해야 될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수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수준이에요. 자산적인 부분 제외하고 서울 사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경험의 다양성 측면이. 그런 건 좀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어쩔 수 없이 서울에 결국은 뭔가 서울이 큰 건 어쩔 수 없어. 이거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잘 몰라. 안 가봤지만 영국에서 무슨 락의 본고장 어디야? 리버풀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한국은 뭐든 다 서울에 있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 고양시가 콘서트 때문에 엄청 떴잖아요. BTS랑 카니에 웨스트 오거나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좀 하나씩 기능들이 옮겨져가는 전이되는 과정들이 있으면서 뭐 거기에 이제 마중물로 인프라를 빵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시에 지금 고양 종합운동장이 약간 성지처럼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지금 꼬꾸라졌던 고양시 한류월드 이런 한류월드 이름이 너무 구려서 그런데 그런 것 그게 그때는 망한 사업이었지만 한류월드 사업을 제가 찬성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망한 사업이었지만 고양이 진짜 문화 공연의 메카처럼 브랜딩을 하면 고양에 뭐 진짜 몇만 석짜리 아레나 같은 걸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국가 인프라로.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 전 괜찮은데 BTS 공연할 때 재난 문자 왔어요. 인파 때문에 네. 네. 고양시 시민들에게 가지 말고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 근처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건 뭐 좋은 거죠. 아 좋은 거죠.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죠. 무슨 고양시가 늙은 도시다 그 막 GTX도 만석. 지옥철 됐 네, GTX 타고 다 오니까 그쵸. 서울에서.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씩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근데 뭐 갑자기 맥락 없이 무맥락으로 하는 물론 이러면 또 광주 분들 화낼 수 있지. 광주는 원래 문화예술 관련한 또 예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데. 예술의 보양. 비엔날레도 했었고 뭐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의 스케일이나 그쪽에 연결된 생태계와 또 서울에 연결된 생태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려나 좀 점진적인 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정치권 혹은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욕망이 있냐면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쉽게 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 이전 한 방에 하려는 뭐 그쵸. 아니면 뭔가 되게 단일 슬로건으로 퉁치려는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재명 대통령 욕하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몰라. 아무튼 서울대 10개 만들기 막 혹은 물론 그 뒤에 정책 로직은 되게 탄탄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한창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왜 그게 유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뭐 그런 게 마치 되게 명제처럼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어려운 거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했다는 건 뭔가 왜곡이 있거나 빈틈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특히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어려운 건 어렵게 풀어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걸 계속 무슨 선거 슬로건 마냥 풀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사실 혁신도시처럼 저는 되는 거죠. 혁신도시 자체도 뭐 복잡한 정책이지만 혁신도시를 진짜 어렵게 풀었으면 그럼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수도권에 무슨 산단 짓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되게 어려운 정책으로 풀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혁신도시 좋다. 물론 이렇게 뭐 원큐로 한 건 아니지만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복잡한 건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데
다 그냥 무슨 트위터 하듯이 정치를 하시니까. 지금 대통령 저격한 겁니까? 밤마다 트위터 하는 대통령을 저격한 것 같은데요? 아니 뭐 트위터 하는 건 자유인데. 아, 근데 이제 특히 정책 그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말고 정당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은 진보 정당이든 뭐 보수 정당이든 항상 언제든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 같다. 왜냐면 복잡하게 짜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아무튼 어려운 문제다. 근데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사실. 저도 너무 답답해요. 답답한데 답답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조금 더 버티면서 최대한 왜 어려운지, 이 어려움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야 이게 매듭이 풀리지.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뭐, 무협에서 봤나 아니면 뭐 어디 역사책에서는 모르겠는데, 되게 풀기 어려운 매듭이 있었대요. 이거를 풀면 뭐가 된대. 뭐, 이 세계의 지배자인가? 뭐 그런 게 된대. 최강자가 된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그걸 잘랐대. 주변 사람들이 황당해 한 거지. 그 사람이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그 일화에서. 뭐지? 알렉산더 얘기인가? 아무튼. 고르디우스의 매듭 아니에요? 아무튼 뭐 매듭 이슈였어. 그런 건 사실 사회정책에 맞지 않는 얘기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에요. 아무튼 어려운 건 어렵게 풀어야죠. 고대 프라기아 왕국의 전설적인 매듭이랍니다. 아무튼 매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위 말하는 쾌도 남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이다 정책 이런 건 없다. 아, 라는 게 제 생각. 그래서 진보 정당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예. 그 한예종 일공학번인 김고은 씨랑 박수담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이 동기예요. 예. 그 전설의 일공학번.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둘이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왜? 둘 다 무쌍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둘이 처음엔 구분이 좀 안 돼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영화를 많이 하기 전까지는. 이 학번이 잘 나가요. 김성철 씨도 있고, 뭐. 이상희 씨도 그렇고, 안은진 씨도. 다. 그래서 핑계고에서 요 특집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요 진짜. 10학번 특집.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한 학번에 그렇게 몰려서. 이 되게 황금기수라고 부르는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조주희 대표는 시인이잖아요. 시인들도 한예종 가나요? 한예종 출신 시인 많죠. 누가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 임소라. 왜 갑자기 임소라가 갑자기 왜 생각나냐면 박소라라는 코미디언은 아는데. 박소라, 소라, 임솔아. 소라 푸른 소라. 임소라 시인 갑자기 왜 생각나냐면 우리가 한예종 캠퍼스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정확한 기억은 아닐 수 있는데 임소라 시인 시 중에 데뷔작이었을 것 같아. 그 시집에 그 석관동 풍경을 그려놓은 시가 있어. 석관동에 실제 석관동 떡볶이가 있나요? 있겠죠? 근데 난 모르겠어. 제가 석관동에서 편의점 알바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근데 몰라요? 석관동 떡볶이? 제가 떡볶이를 안 먹어서. 석관동에는 유명한 빈대떡집이 있고 그 이름 생각 안 나. 아무튼 빈대떡집이 있고. 광주 전남 한예종 이전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마지막 이슈로 오늘 방송으로 공룡의 동남풍 시즌 1이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시즌 1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계속 파일럿이라고 이름 붙이고는 있었지만 7편이나 8편이나 했기 때문에 네. 거의 시즌 1이죠. 예, 시즌 1이 마무리가 되고요. 시즌 2를 하나요? 모르겠네요. 모르겠고요. 네, 이게 애매하네요. 왜 애매하죠? 조회수가 뭐 엄청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그래도 그 팟캐스트 조회수까지 합치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여러분들 만약에 시즌 2가 듣고 싶으시다면은 요 조회수에 비해서 댓글이 거의 없어요. 좋아요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댓글 달면은 시즌 2가 나올 수도 있고. 야, 근데 유독 이 방송에만 안 달리면 그거 되게 슬픈 얘기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너희 시즌 2는 하지 마.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일 거고 어쨌든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었고요. 어떠셨어요? 조준희 대표는?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횡설수설 했던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얘기할 곳이 없었던 주제들 있잖아요. 뭐 AI와 진보 정치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한예종 이전 이슈 이런 것도 페이스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보드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는데 저희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떠들 수 있어서 좋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좀 진보 정당, 진보 정치, 진보 정책에서
어떤 거를 내가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거를 더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저는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저는 재미없으면 바로 그만둡니다. 저는 2016년 12월 24일 날 전도사를 그만뒀어요. 재미없어서. 재미없어서. 그런 사람이라는 거 갑자기 이상한 얘기거든요. 익명의 청취자한테 받은 의견인데 조지 대표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도 조지 대표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준이라는 사람은 할 말이 되게 많은 사람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여기 오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양반은 집에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방송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니 어쨌든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어제 조준희 대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랑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거 방송을 좀 시작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죠. 아니, 뭐 수백 명이 200명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지. 200명 막 300명 된 사람들이 이걸 듣고 뭐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생각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첫 서두에도 나온 그 좋은 정당의 필요성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과정, 좋은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저는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그래서 저는 재밌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작업이. 공룡의 동남풍. 그리고 한동훈 씨가 동남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자기가 부부가 출마하면서 동남풍이 불고 있다. 부산이라서. 네. 근데 저희가 더 먼저 시작했다. 이런 얘기. 아니 뭐 또 그 비슷한 시사 유튜브도 있잖아요. 헬마우스가 헬마우스. 하는 그 양반도 공룡의 동남풍. 진짜? 네. 그거 완전 똑같네. 근데 우리가 더 먼저 시작했다. 물론 조회수는 100분의 1 규모지만 어쨌든 이 업계에서 동남풍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활자시켜서 말을 한 건 우리가 먼저다. 어쨌든 다시 마무리 발언을 좀 하죠. 네. 예. 시즌1 마무리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즌1 마무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시즌2가 출범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경고에 너네 시즌2 절대 하지 마라는 의미로 안 다루셔도 되고, 아니면 그런 말을 댓글에 직접 쓰지는 마세요. 상처가 되니까. 이거 쓰셔도 됩니다. 저는 뭐 악플도 환영이고 뭐든 다 좋으니까 뭐라도 좀 쓰시고, 뭐든 쓰세요. 조회수에 비해서 좋아요와 댓글이 많이 없는 편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공명의 동남풍은 시즌 1을 마무리하지만 모색의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정치공간 모색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가 말로 떠들었던 이야기들의 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방선거 끝나면 또 각종 재밌는 모임과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할 거여서 즐겨찾기도 하시고 뉴스레터 구독을 해두시면 많은 응원이 될 것 같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 안 달아도 되는데 모색을 후원하는 건 경험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자의 마음으로 모색 후원 한 달만 하고 끊어도 되니까. 유튜브를 듣고 내 모색을 후원하게 됐다. 이런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방선거 33일 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